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폭풍전의 고요라는 발언이 북한을 향한 것이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의 강요보다도 지금 훨씬 강경한 입장이고 결국 결정은 본인이 할 것이다. 이 점 역시 분명히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방한과 또 방중도 결국 이런 수순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한마디로 한반도의 위기는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밝혔듯이 핵과 미사일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북한, 그리고 이런 북한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미국의 대결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우리는 근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아침마다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 전해드리는 백병주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 사고 최초 보고 시각을 30분 조작했다는 의혹을 청와대가 직접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 침몰 사고 최초 보고 시점을 30분 늦추는 식으로 공문서가 조작됐다는 문건이 이제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뒤늦은 그 대응으로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그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사실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안보실 전산 공유 파일에서 그 사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그 실장이 공개한 세월호 사건 최초 상황 보고서를 보면은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세월호 사건을 보고받은 시점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네. 6개월 뒤인 10월 23일 이 최초 상황 보고 일지에는 이 시각이 오전 10시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그 헌법재판소 그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이 최초 보고 시각을 오전 10시였고 박 전 대통령의 그 첫 지시는 그 10시 15분에 있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당시 상황이 그 1분 1초가 중요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참 많은 생각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의혹이고 이제 사실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문제는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또 바라보는 시각이 각 정당마다 다르죠. 네. 예. 일단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그 바른정당은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 비판 논평을 발표를 하고 철저한 수사를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그 김의원 대변인 박근혜 정부의 그 세월호 관련 해명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에 대한 그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논평을 했고요. 국민의당의 그 송금주 대변인도 박 전 대통령 때문에 그 45분의 그 골든타임이 사라졌다면 더 많은 아이들을 그 구할 기회가 그 사라졌다는 것이라면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바른정당의 그 박정아 대변인도 청와대 브리핑대로라면 그 충격적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정의당의 그 최석 대변인 또한 이러한 조작행위는 국가의 위기 대응 체계의 그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 천인 공노할 행위라고 이제 비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그 자유한국당의 그 김성태 정치보복대책위원장은 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마치 그 전임 정권 뒤나 캐고 다니는 그 흥신소 정권 같다면서 전임 정권을 범죄 집단 취급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구속기간 추가 연장 여부가 이제 오늘 그 재판부의 그 대한 그 재판부의 결정이 좀 발표될 예정이죠. 또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에 따라서 그 이른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 잃어버린 6시간 네, 여기에 대한 재조사를 좀 촉구하고 있기도 하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노래 가사가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침몰하지 않을 겁니다. 자,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북핵 위협이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또
이 사람도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구 넣은 거 아니에요? 글쎄 예?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켈리 비서실장은 그 이례적으로 이제 또 브리핑룸에 나타나서 그 최근 언론 보도로 그 제기된 자신의 그 사임이설을 이제 일축을 했고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 미국인들이 그 우려할 사안이라면서도 당장 그 위협은 그 관리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이 시간이 흘러 상황이 지금보다 커지면 글쎄 뭐 이제 그 유보적인 이제 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외교가 통하기를 좀 기대하자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했는데요. 이 켈리 백악관 그 비서실장이 그 북핵 위협을 그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이 외교 해결 방점을 찍은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그 북한과의 그 대화 채널이 그 열려 있다고 발언한 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이 시간 낭비라고 일축한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 최근 발언, 그리고 지난 10일 이 전략 폭격기 B-1B 랜서 전개, 미군 수뇌부의 그 군사적인 옵션 제시 등 일련의 그 상황 전개와 관련해서 이 켈리 비서실장의 이 같은 발언이 과연 그 맥락이 무엇이냐, 이제 이게 궁금증을 좀 자아내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그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런데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이 북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그 다른 강요들보다도 자신이 훨씬 더 강경하다. 다른 강요들의 그 의견도 듣겠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의 태도 아니냐 이러면서 그 자신이 북핵 문제 대응의 그 결정권자임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또 그 북핵 문제는 미국을 넘어서 그 세계의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서 궁극적으로 미국과 세계를 위해서 그 옳은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백악관 이제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진들 간의 그 엇박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이게 진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제 또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국감이 시작이 됐는데 이 상임위에서 현안 문제 적폐청산을 둘러싸고 공방이 오갔겠죠. 이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국감에서 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전술핵 문제, 그리고 전작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주로 다뤘다 그러죠. 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제 먼저 그 미국의 그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이 한국을 제외하고 그 미국 단독으로 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무소속 그 이정현 의원의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이 이정현 의원이 다시 없다는 건가 아니면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 이렇게 이제 그 추가 질의를 하자 이 미국 단독으로 하는 것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고 하죠. 네. 이 전술핵 배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 정의당의 그 김정대 의원이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미군에는 그 전술핵이라는 그 용어가 없고 실제 그 존재하지도 않는다면서 아마도 그 보수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B-61 그 항공폭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를 전술핵이라고 하느냐고 이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 미국에서는 그 전술핵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 김정대 의원은 그 존재하지도 않는 무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전술핵 배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B-61은 히로시마 토와 원자 폭탄의 그 10배까지 위력을 낼 수 있는 그 핵무기이지 그 전술핵은 아니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외교 관련해서는 이제 시기상조라는 그 야당 의원들, 그러나 시기상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근거 없는 불안을 부추긴다. 이런 그 여당 의원들이 설전을 이제 펼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합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여권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또 이제 국민의당하고 연정을 하자. 지금 이런 얘기를 했고 국민의당도 인정은 했더라고요. 그런 제안이 있었다고. 나비 효과뿐만이 아니라 그 혼돈 효과까지 같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 명언이시네. 네. 예. 민주당은 그 최근 그 물밑 접촉을 통해서 이 국민의당과의 그 협치 시스템 구축에 관한 그 의사를 타진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여권은 이 국민의당 측의 협치 방안의 하나로 연정까지 이제 거론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일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물밑 접촉은 국민의당의 그 안철수 대표와 그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그 타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동철 원내대표는 어제 그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그 야당의 사안별로 협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연정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고 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그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한 방송과의 그 인터뷰에서 이 민주당과의 그 통합 문제 등에 대해서 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관건은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그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그 안철수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그 기자들과 만나서 예. 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옛날 이념 정당 중심의 그 사고방식이다. 예. 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안철수 대표는 우리는 그런 당대당 통합이 아닌 연정에 대해서도 어떤 공식적인 제안도 없었고 우리가
논의하고 말고 할 것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또 네. 연정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그 용어 자체가 맞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그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고 하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국정감사 바로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저희가 앞서 백병규 평론가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적폐청산, 안보 문제, 현안이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자, 제1야당 어떤 기조로 이번 국감에 임하고 있는지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부터 시작 국감 했으니까 정신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20일간의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 국감의 자유한국당의 핵심 기조라고 해야 되나요? 핵심 전략은 어떤 겁니까? 네, 저희들은 이번 국감을 무능 심판 국감으로 잡았습니다. 예. 무능 심판 국감 좀 줄이면 무신 국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무신 국감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 무능, 또 경제 무능, 또 인사 무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는 좌파 파퓰리즘 정책에 대한 어떤 심판, 또 졸속 정책에 대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능 심판을 할 것이고, 또 저쪽 여당은 이번 국감을 적폐청산 국감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기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시점을 MB 정부 이후부터만 그분들은 따지겠다는 것인데, 그렇다 한다면 그러한 근본 원인을 가져온 원조 적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파헤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북핵 리스크라든지 또는 미국발 통상 압력이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안보 경제 복합 위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이런 현실에도 이 정권이 퇴행적인 한풀이식 정치 보복에만 매달리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좀 경종을 울리는 국감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민주당 내에서 국감 전략 문건이라는 게 이게 공개가 됐습니까? 네, 사람들이 작성했다는 문건인데, 예. 이미 많이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지금 거기 문건은 우리 한국당을 적폐 동조 세력이다. 예, 그 내용이 한국당은 적폐 동조 세력으로 각인시켜야 한다. 네. 발목 잡기 야당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적폐 청산 연대를 가속해야 한다. 이게 보도 내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들은 보고서를 입수해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감히 한다고 한다면 정말 한심하고 수준 낮은 정치 공작이다.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런 문건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달에는 또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나와서 소위 타임 테이블 순서대로 어떻게 공영방송을 장악해 나가겠다 하는 보도 문건이 나왔거든요. 보도 문건이라기보다는 문건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은 역시 정치 공작에만 여념이 없는 집단이 민주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원들한테 보고된 게 아니고 실무 단위에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항상 보고서를 만들 때는 실무자가 만들지 맨 윗사람이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정치 공작을 하다 들키면 이건 실무자가 했다며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 그들의 상습적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은 진실을 속이는 저는 적폐 중에 적폐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부패 청산을 하겠다면 뭐 자신부터 좀 먼저 돌아보는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쉽지 않으면 일단 자유한국당을 뺀 다른 정당과 개혁 입법 연대라도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정부 여당이 예를 들면 국민의당하고 연정이나 뭐 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까지도 이렇게 좀 포용하는 제스처였으면 한국당의 입지 위력이 조금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냥 이건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저는 여당이 생각하는 여야정 협의체 또는 개혁 입법 연대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저는 여당의 2중대 3소대하고 이런 군소정당과 같이 국회 현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우원식 대표도 이게 자기 여당 원내대표로서 잘 마음대로 안 돌아가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저는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첫날 저희 당을 방문해서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치의 정신은 지금 어디로 날아갔는지 좀 답답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도 문재인 정부의 이 즉흥적이고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저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국민을 위한 정도를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한테 연정 제안을 했었고 국민의당도 그런 제안을 받은 바는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되고 있죠. 그거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근데 그 동기가 뭐냐 하면은 바로 보수대 통합하고 관련된 그 동기라고 그러거든요. 자, 보수대 통합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연정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 보수대 통합이요. 지금 물밑론이나 바른정당하고 좀 계속 있었습니까? 지금 뭐 어느 정도 무르익은 거라고 보십니까? 정호택 대표님께서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시작이 절반이라고 저는 한 50%는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지금 바른정당의 소위 좀 내부를 들여다보면 소위 자강파와 통합파, 이 두 파라고 지금 구분을 해서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이 자강파 통합파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너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보수 대통합의 어떤 그 이념적 기치에 동의하시는 의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루비콘강을 건넜다? 왜 그렇게 판단하시죠? 이미 소위 거기에 대주주라고 하는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의원의 표현을 보면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이 표현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아마 통합파의 한 분인 황영철 의원이 이미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이게 통합파하고 자강파 나누고 이 이 통합하고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뭐 정치공학적인 것도 있겠지만, 첫째, 내년에 개헌하지 않습니까? 어떤 권력 구조로 구조를 선택할 것인가. 둘째, 거기에 맞물린 건데 이 대통령 꿈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 대통령 꿈꾸시는 분들이 이거 서로가 더 복잡하게 경쟁해야 되는 거는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통합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또 그런 요인도 중요한 요인이고, 또 한 가지는 자강파 분들은 아마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과 같이 합쳐져서 융합하기가, 융합이라는 거는 소위 그런 앞으로의 자기 권력 구조나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서 이루어가기가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독선 독주를 막아가는 이런 현실에서 역시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강파들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 텐데 김무성 의원은 뭐 통합 결심한 의원이 적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바른정당 내에서 몇 명 정도나 지금 통합에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럼 저희들은 한 1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명 내외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가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홍준표 대표는 1심 선고를 보고서 논의하자 이런 상황이지만 1심 선고 보고 논의하면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후가 되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이 확실히 돼야지 바른정당 통합파들도 좀 힘을 받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 1심 홍준표 대표는 조금 서둘러서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 자신도 그렇고 적어도 1심 선고가 나온 후에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그때 1심 선고라고 했던 것은 10월 16일 날 구속영장이 만기가 되면서 적어도 1심에서 그때까지는 선고가 나올 거로 얘기했을 때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심 선고는 뭐 상당히 좀 미뤄질 것 같고 지금 오히려 구속 연장 문제가 더 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아마 지금 말씀하신 1심 선고 기준은 10월 16일 전후를 얘기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는 사실 9월 초쯤 이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네,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탈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바른정당 의원들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와 이 통합 여부는 별개다 이렇게 보신다는 별개로 말씀이시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이 이 바른정당과의 이 통합에 하여튼 계기에 제공이 될 것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명분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보수 대연합이라는 것이 더 좋은 더 큰 명분이고요. 예. 다만 이 지금 말씀하신 탈당 문제는 서로 합쳐지는 어떤 계기의 제공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출당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시겠네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건 그래서 계기의 제공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출당 탈당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 출당 문제는 아마 그 계기 제공이 될 것으로 더 강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홍 대표는 이것을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출당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보수대 연합이라는 명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당대당 통합, 당명 사로짓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형태에 대해서는 지금 당대당 통합을 원칙적으로 지금 통합파 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유승민 의원이 버티는 강도 또 말씀의 강도를 봐서는 당대당 통합이 그렇게 쉽지도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또 김무성 의원도 당대당 통합이 어렵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통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겠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하여튼 보수 대통합이라는 의미에서 같이 가야 되겠다는 그 명분에서 우선 같이 만나기를 하는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이다, 뭐 흡수 통합이다 이것을 먼저 내세우지 말고 저희 분위기를 서로 무르익고 그런 명분에 같이 이렇게 가게 되면 또는 성숙된 여건 하에서 그런 만나는 시간이 바꿀 수 나올 있고요. 것이다. 네. 글쎄 거기까지 지금 너무 진도가 나갔는데요. 지금은 우선 하여튼 같이 하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대당 통합이 될지 안 될지 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요새 이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는 사건으로 인터넷이고 언론이고 아주 떠들썩하죠. 저는 사실 이게 너무 끔찍하고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라서 사실은 얘기하기도 별로 썩 내키지가 않습니다. 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이 사건의 퍼즐이 어느 정도는 맞춰지고 있지만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부분은 여전히 많습니다. 어제 이 씨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수면제에 취한 상태에서 이 피해 여중생이 음란 행위를 하다가 여중생이 깨어나서 반항하니까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도대체 이런 진술은 이 사람의 이런 얘기는 믿을 수 있는지 관련해서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용학 교수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이영학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이제 얼굴도 네네. 언론에 다 나오더라고요. 신상 공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영학의 딸이 영장 실체 심사가 있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네, 일단은 혐의상 사체 유기로 청구를 했습니다. 일단 예. 살인에 대한 것은 아니고 사체 유기로 영장을 신청했는데 예. 법원의 입장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도망할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딸이 소년법상 14세를 막 넘었기 때문에 네. 소년법의 특칙이 또 적용됩니다. 즉 증거인멸, 도망염려 그리고 꼭 구속을 해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법의 특칙의 혜택을 받다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사기관에서 이 딸을 이제는 형과 또는 누나, 외할머니에게 통보하고 인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제는 예. 사실상 이영학이 형하고도 이제 공범관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추정이 되고 또 외할머니는 지금 의부 시아버지의 성폭행 관계에 대해서 또 증인 내지 무슨 공범관계 비슷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실체를 사실은 입맞추기식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오히려 있지 않는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입맞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용학이라는 사람이 집에서도 왕따군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가족을 다 이용을 해서 자신의 네. 금전 확보, 후원금, 모금으로 사실 다 활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이게 참 근데 이 소년법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네네. 인천 어린이 살해 사건 예? 네. 그때도 이 소년법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소년법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소년법 대상이 예. 10세부터 19세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선도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특징을 인정해야 된다. 특히 이번 구속과 관련돼서는 구속이 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악성에 감염될 수가 있고 예. 또 기본적으로 신체의 구금보다는 선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예. 그래서 성인과 달리 특별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득이한 꼭 구속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니면 이 소년법에 대상되는 이런 어린 아이들은 가급적 개선 교화라고 하는 특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본다면 사실 이와 같은 것을 악용하는 범죄도 상당 부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미 끔찍한 범죄에 동참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또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피해본 아이들은 피해 가족들은 지금 가슴을 앓고 있는데 가해 이 청소년들은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길거리를 그대로 활보하고 다닌단 말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소년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청원이 26만 명, 27만 명 청와대 홈페이지에 쇄도했었던 상황이었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고 도주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 영장실질 기각했다고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요. 사실은 이 범행의 이 가담 정도가 이영학의 딸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거든요. 친구를 일단 집으로 불렀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넸고 딸이 건넨 네. 거죠, 이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사실 단순하게 소극적 공범의 개념은 벗어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구속영장 그 청구 사항에 예.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살인의 공범 혐의는 일단 적용을 하지 않고 사체 유기 혐의만 일단 적용을 해서 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 아마 그것에 관한 이제 추가 수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족에 인계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누나한테 인계되거나 형한테 인계된단 말이죠. 근데 형이 이영학이 검거되고 나서 14시간 지나고 나서 유서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영학과 상당 부분 그 뜻을 함께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이영학의 부인이 자살하게 된 것이 그 의부 시아버지의 성폭행 때문에 자살을 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 외할머니에게도 또 인계될 수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이영학의 부인이 정말 자살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입맞춤의 가능성이 분명히 또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아까 그런 것의 위험성을 제거한 것이었죠.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지금 검찰에 검거되던 당시에 이영학의 딸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고 그러거든요. 왜 수면제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입막음을 하거나 또는 이 일정한 동종 행위를 하거나 수사의 방향을 흐트러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뭐냐면 빨리 검거가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여러 가지 이 SNS 상에서 자신의 생활이 이만큼 어렵다. 또 따라서 모금 행위도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살까지 선택하는 지경이다. 그리고 그 아내에 대한 자살을 은폐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자살도 이번 사건과 많이 또 관련이 돼 있는데요. 수사 상황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사실 그 아내에 대한 자살과 관련돼서 이미 검찰에게 영장을 3번이나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것을 3번이나 또 기각을 했다고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나온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제 그 의부 시아버지가 총기를 가지고 강제로 성폭행한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나온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적극적인 수사가 있었으면 아내도 자살을 하지 않았을 테고 또 이영학도 지금과 같은 딸 친구에 대한 성적 강행도 없었던 것은 아니냐. 마치 이게 그 나부 효과처럼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지금 피해 학생, 정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김양이 말이에요. 예? 네네. 김양을 구할 수 있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왜냐하면 김양이 집에 온 당일이 아닌 다음 날에 살해됐다. 지금 이렇게 이영학이가 아마 진술하고 있는 모양인데, 경찰이 김양 수색 활동을 벌일 때 살아 있었다. 구출할 수 있는 골드타임 놓쳤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이 항상 이제 경찰 실종 또는 범죄 사건과 관련된 수사의 그 딜레마입니다. 일단 실종 또는 가출 신고가 들어오면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가를 빨리 판단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데 일상 실무에서는 대부분 99%가 단순 가출이나 단순 실종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범죄의 관련성의 수사를 안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처음부터 바로 이 양이 A 양 희생한 피해자와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빨리 파악을 했다고 한다면 이 집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찾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최후로 만났다고 안 것이 그 다음날 밤 9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사망을 해서 영혼의 유기가 되어 있던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유학을 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조사를 해서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초기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결국 못한 것이 이와 같은 불상사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영학 사이코패스입니까 아닙니까? 이수정 교수 사이코패스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근데 사이코패스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그 예술가라든가 성공한 CEO들 다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왜곡된 성적인 의식이 있어서 이 아이를 그야말로 마찰을 하면서 성적인 만족을 느꼈고 또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있었음과 동시에
상당히 모든 것이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죄책감도 없고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성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것에 있어서의 비난 가능성 충분히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